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는 날씨가 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비가 왔다가 밤에는 추웠다가 낮에는 좀 따뜻했다가 그래도 주말에는 좀 풀려서 잠깐 나들이도 갔다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어디를 가도 봄꽃이 피어 있어서 좋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도 참 많아서 보는데 미소가 계속 지어졌습니다. 행복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 나는 언제쯤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읽어볼 책은요, 이근우 박사님이 쓴 50부터는 단순하게 사는 게 좋다 라는 책입니다. 글쎄요, 저도 아직 50은 안 됐지만요, 한 30이 넘어가고 30 중반이 넘어갈 때쯤부터는 게임이나 뭐 이런 것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피곤하기만 하고 안 아프고 잘 먹고 잘 잘 수 있고 친구들과 가끔 재밌게 얘기하고 회사 동료들과 뭐 이런저런 수다도 떨면서 사는 게 그게 재미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바뀌는 것 같아요. 뭐 거창한 게 없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1장과 2장에는요, 불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마음도 늙을까? 라고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도 몸처럼 늙는 것 같습니까? 전 이 한 문장에서 잠깐 멈췄어요. 늘 몸이 늙는다는 얘긴 들었어도 마음이 늙는다는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거기에 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니까 몸만 늙고 마음이 늙지 않는다는 건 애초에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러면서 마음의 노화를 이렇게 묘사해요. 무기력한 마음을 마음의 노화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요. 마음이 늙는다는 건 하고 싶은 게 없어지고 무기력해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기력을 잃는다는 건 행동하는 힘을 잃는다는 거고 그게 마음의 노화라고요. 거기서 문득 요즘에 느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 중반부터 게임도 재미없어지고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이 없고 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전 나름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꿈이 없어진다는 거고 나를 재밌게 해주는 게 줄어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마냥 좋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읽으면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인생이 고요해지고 잔잔해진다는 뜻이고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진다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네. 오늘은 이 책의 1장과 2장의 일부분을 읽어볼 건데요.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자가 이 두 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는지 그 흐름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흐름을 알고 들으면 또 내용이 들릴지도 몰라요. 먼저 1장에서는요. 마음의 성숙과 마음의 노화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저자가 에세이 중간중간 던지는 질문이 참 재밌어요. 몸의 노화에는 명확한 흐름이 있잖아요.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오고 주름살이 생기고 그렇게 직접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관찰하기 어렵다고 저자는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근데 말이야,
전혀 알 수 없는 건 아니야 라고요. 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분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어떤 생각을 하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비유가 참 1장에서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마음 자체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해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느끼는지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자가 흥미로운 제안을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성숙해진다라는 말 대신 지혜로워진다라는 말을 쓰자고 이야기합니다. 성숙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보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른데 지혜로움이란 단어의 뜻은요. 사물의 이치와 성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히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란 건데요. 이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얻게 되는 지혜로움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글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안 얘기입니다. 제목 그대로 나이 듦과 불안이죠. 저자가 먼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불안의 정의에 대해 말해주는데요. 불안이란 건 미래의 어떤 상황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건 두려움이랑 염려와는 좀 다르다고 말해요. 더 막연한 거라고 하면서요. 콕 집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불안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물어요. 사람은 언제부터 불안을 느낄까? 라고요. 저자의 답은 불안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안고 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가는 것에 가깝다고요. 그럼 거기서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불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없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어떻게 잘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문장이 참, 그 꼭지가, 그 구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자도 말해요. 그런 불안에서 지지 않고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고요. 저자는 처음부터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불안은 정상적인 감정이다. 저자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해요. 약물 치료도 효과가 있지만 그건 계속 반복된다고 합니다. 다시 재발하고 재발하고. 그래서 원천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서적 치료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인 해결의 단계를 5가지로 정리해요. 직면하고, 통찰, 훈습, 인격의 재구성, 그리고 순리라고요. 이 5이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약간 슬픔의 5단계와 비슷하죠. 그 뒤에 저자가 바로 이 말을 덧붙이는데요. 이런 공식은 참 단순하다. 그런데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따름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불안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 알고 긴장이 될 때 심호흡하고 좀 릴렉스하는 게 좋다라는 건 다 아는데 내 몸이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참 늘 어떤 마음 상태를 평소에 이렇게 잘 다듬어 놓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뭘 닥쳐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 몸 상태, 마음 상태를 좀 어떤 불안이 엄습해 와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놔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읽어드릴 부분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 정도예요. 몸처럼 마음도 늙는다. 노화는 무기력이란 이름으로 드러난다. 그 안쪽에는 결국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다. 그 불안은 없애야 하는 게 아니라 직면해서 담담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공식은 되게 단순하고 쉬운데 현실에 적용은 어렵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한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이 아니라 이 나이니까 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저 그거에 되게 공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었을 때 되던 것도 안 되고, 젊었을 때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던 것도 안 될 테니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예전보다 더 따스히 보살피고 연민하자 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래요. 뒷부분에 더 재밌는 내용들이 참 많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이 훨씬 더 고요하고 묵직합니다. 네, 소개해드릴게요. 50부터는 단순하게 사는 게 좋다. 마음도 늙을까?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했으니 몸만 늙고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건 애초에 맞지 않는 말이다. 마음과 몸이 늙는 건 우주 만물의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음이 늙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쩌면 무기력한 마음을 그 흔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력을 잃는다는 건 행동하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니 그걸 마음의 노화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몸의 노화는 신체가 성장 호르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시작되는 명확한 흐름이 있지만 마음은 몸과 같은 뚜렷한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몸의 변화는 우리 오관을 통해 직접 판단할 수 있지만 마음이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의 변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건 아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감각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른스럽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누구 또는 무엇에서 어떤 특성이 단계를 거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다다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성숙은 상대적인 용어다. 미숙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뜻이다. 경직된 것보단 유연한 것이 상대적으로 성숙에 가깝다.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미숙한 것보다 뛰어난 것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자세다. 이렇듯 성숙이란 어느 한 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진행형이다. 그리고 꽤 주관적이다. 따라서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늘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몸은 성장이 끝나면 성숙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안고 있으니 사람마다 성숙함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인격 발달을
계단처럼 설명한 가설들이 참 많은데 비슷한 용어로 자기 실현, 통정, 생산성, 높은 적응력, 도의 경지와 같은 표현들이 성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노화와는 다른 점이다. 노화가 자연적인 흐름의 이치라면 성숙은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음을 갈고 닦아야 성숙에 이르는 것이니 이를 게을리한다면 노화를 촉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난 성숙이란 말 대신 지혜롭단 말을 쓰고 싶다. 지혜로움이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그걸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했다. 이런 말이 생각난다. 너희는 늙어봤어? 난 젊어봤어.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이는 그저 늙음에 대한 한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보니 젊음이 부럽다는 뜻으로도 해석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젊었을 때 많은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으라는 뜻으로. 그 얻어진 지혜를 충분히 뜸들이며 잘 익혀가라는 뜻으로. 그러다 보면 비록 몸은 나이 들었어도 점점 성숙해지는 마음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불안이란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꽤 일반적인 정의다. 정신의학 사전에서 말하는 불안은 일반적인 정의보다 좀 더 구체적인데 두려움, 염려, 당장 어떤 재해가 닥칠 것 같은 엄청난 느낌을 말한다. 이를 좀 더 부연하자면 미래의 어떤 상황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이 지나친 거, 그걸 불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런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을까?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처럼 불안은 타고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를 보면 불안은 정말이지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안고 지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 불안의 핵심은 생을 마감하는 죽음이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불안도 나이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한다. 이 세상에 갓 태어났을 땐 죽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삶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죽음의 뜻을 알게 되고 죽음의 불안에 대한 적응 방식을 터득해 가면서 나이 들어간다. 비록 죽음에 대한 불안이 인간 심리의 밑바탕에 공동으로 깔려 있긴 하지만 나이에 따라 그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 다르다. 죽음이 무엇인지 모를 땐 불안의 크기가 크지 않을 것이다. 살면서 주변의 죽음들을 목격하는 일이 생기면 죽음에 관한 생각도 달라지고 이를 받아들이는 양상 또한 아예 모를 때와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는 불안의 실체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란 것이 뚜렷해진다. 사람은 태어나서 마감할 때까지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루하루 경험하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그러니 항상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적응해야 하니
불안이 가실 날이 없을 것이다. 불안의 종류는 많다. 특히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면 이 상황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을 안겨준다. 새로운 것이니까. 새로움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그건 살아가면서 겪어온 비슷한 경험을 통해 불안을 극복해서 마치 불안이 없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뿐이다. 삶에도 시작과 끝이 있으니 나이가 든다는 건 다른 말로 하자면 삶의 종점에 접근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삶은 간추려 말해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다면 그 불안의 근저에는 죽음이 존재하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죽음을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불안한 느낌을 늦추거나 감추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적응 방법은 죽음이란 생각에서 피해가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연구 가운데 이런 학설이 하나 있다. 죽음에 이르면 첫 번째로 반응하는 감정은 거부다. 죽음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이다. 죽음이 앞에 놓인 현실적인 상황이라면 거부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느끼는 감정은 우울이다. 되돌아보면 아쉽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오만 가지 감정에 뒤섞여서 우울해진다. 그러나 우울한 느낌이라는 것도 잠깐이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인정은 자신에게 닥친 죽음을 비로소 직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 단계로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불안이 최소화되면서 담담해지는 경지에 이른다.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며 느끼는 불안을 현실 불안이라고 한다면 죽음처럼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마음의 근저에 안고 살아가는 걸 기본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불안이 생각의 고통이라면 그 불안을 이기기보다는 덤덤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모든 것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고행을 반복하는 수행자들이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마음 공부를 하듯 마음이 평온하다면 불안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난 마음을 다스려 본다. 불안은 정상적인 감정이다. 그럼에도 사람을 힘들게 한다. 따라서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불안을 정상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항불안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료를 통해 불안 뒤에 숨어 있는 선행 요인을 통찰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항불안제는 약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엔 안정을 주지만 그 이후엔 다시 불안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원천적인 해결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은 약물 치료와 정서적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불안을 해결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그 불안에 직면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는 건 역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다. 직면과 통찰, 훈습과 인격의 재구성, 순리 등이 불안을 해소하는 심리적 방식이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본인이 직면했다고 착각하곤 한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가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깨달아야만 비로소 직면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볼 수 있다면 진정한 뜻을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통찰한다면 반복된 훈습을 통해 습관을 바꾸고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노력에 성공한다면 불안에 적응하는 새로운 습관을 익혀 인격을 재구성함으로써 대처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적응 방법이 순리이다. 순리에 들면 흔히 철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상태로 지혜로워졌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듭 따라한다면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식은 참으로 단순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어려워 보인다고 피하기보다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힘든 실천 과정을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점점 그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쯤은 경험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초입 단계인 직면부터 시작하자. 자기 눈의 티를 직면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켜보자.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내 불안의 요소는 무엇일까? 왜 그 불안이 늘 나를 엄습해올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두들겨보자. 비록 바로 답은 얻지 못하겠지만 그런 일련의 노력과 고통이 지나면 불안하고 무서운 감정이 하나둘씩 사라질 것이다. 그런 노력은 누가 하라고 해서 혹은 강제적으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과정이 아니다. 그저 나와의 지루한 싸움일 뿐이다. 그 싸움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사람만이 스스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노력하자. 불안이라는 걸 이해하자. 내 마음과 길고도 지루한 싸움을 하되 지치지는 말자.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 나이답지 않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앞서 있는 경우가 그렇다. 나에게는 대학 시절 함께 문학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등단하여 시인이 된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사업에도 관심이 많아 여러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한 번은 내가 주관하는 문학 모임에 초청하여 함께 시를 감상하고자 했는데 흔쾌히 초청에 응해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모임 날짜에 가까워지면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잦았다. 이런 일이 반복됐기에 이번에는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하느라 친구나 친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친구들한테 폐를 끼쳤으니 지금이라도 노력해서
떠나기 전에 조금이나마 신세를 갚고자 하니까 좀 바쁘네. 그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에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 지금 지나친 욕심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친구는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가정에서 매일 사용하는 전기도 사용 용량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 용량을 초과해 사용하면 휴지가 끊어져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다. 물컵을 떠올려 보자. 컵에 물을 따르면 컵이 가진 용량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넘쳐 흐르게 된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도 용량이 있다. 욕심은 어느 한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나이가 들어가는 과한 욕심은 초조감으로 발전하여 잦은 실수를 불러온다. 이때 필요한 것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일이다.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되돌아보는 일은 우리에게 분별하는 힘과 지혜를 주지만 이를 게을리하면 제어할 수 없는 마음이 욕심의 늪으로 이끌어 고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용량을 잘 알 수 있도록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과욕은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주니까 말이다. 욕심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솝 우화가 있다. 개 한 마리가 물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물에 비친 개의 입에는 고기 한 덩이가 물려 있다. 개는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못한다. 그저 물에 비친 개가 고기 덩어리가 탐이나 컹컹 짖고 순간 자신의 입에 있던 고기는 풍덩 물에 빠지고 만다. 사람이라면 어떤 이는 화를 낼 것이고 어떤 이는 포기할 것이며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을 원망할 것이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이 있을까 늘 자문자답해보지만 그래도 생각과 이성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 욕심은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없는 욕망과 욕심을 다스리는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 나이에 무슨 이 아니라 이 나이라서 해야 하는 것이다. 불안을 이겨낼 만큼 강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불안을 이겨낼 만큼 강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을 이기지 못하는 여린 사람도 있다. 똑같은 불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안을 이겨낼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 유무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온실 속의 화초와 들판에서 자라는 야생화를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강인할까? 당연히 들판의 화초다. 온실의 화초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맞추어 주기 때문에 화초가 경험할 수 있는 자극이 지극히 적다. 그러나 들판의 야생화는 사시사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생존력이 강해진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불안을 이겨낸 씩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야생화처럼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면역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실의 화초와 같다. 씩씩함과 연약함의 차이는 겉보기엔 큰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간발의 차이다. 이런 간발의 차이를 극복하고 씩씩한 마음으로 살아가자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많고 많은 방법 가운데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는 주체성이다. 주체성이란 인간이 어떤 일을 실행할 때 보여주는 자유롭고 자주적이며 고유한 성질이나 특성을 말한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단순한 자긍심이다. 내가 있어야 주변이 있는 것이지, 주변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다. 긍정적인 마음은 폭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니 이보다 좋은 게 없다. 세 번째는 그런 마음을 행동화하는 것이다. 이는 불안에 직면해야 이룰 수 있는 행동이다. 이 세 가지를 잘 아울러 실천하다 보면 온실의 화초는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주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불안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직면하면서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나간다면 마음은 점점 강건해질 것이다. 강건하면서 지혜로워질 것이다. 불안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론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그 외부적 요인과 더불어 내 마음 한구석에 만들어져 온몸으로 퍼지는 것이 바로 불안이다. 어떻게 하지?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안 하면 내게 오는 피해는 뭐지? 불안은 이렇게 쉴 새 없이 복잡한 질문을 파생한다. 그러나, 그러나 답은 단순하다. 삶을 긍정하는 것. 이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나이가 든다는 건 늙는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신체적 노화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모습이기에 긴 설명이 필요 없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도 늙는다. 그렇다면 마음의 노화를 부추기는 감정들엔 어떤 것이 있을까? 딱히 이런 감정이 마음의 노화를 부추긴다고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바꿔 말하면 모든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반응은 각양각색이니 어느 하나를 특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를 꼽아본다면 바로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꿈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미래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크게 품는 사람도 있고 작게 품는 사람도 있다. 꿈의 크기가 크든 작든 미래에 대한 희망이란 뜻에서 같은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지금 삶을 즐기고 있는 것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 즉 꿈이 있기에 즐거운 것이다. 불안, 후회, 분노, 수치심, 무력감, 외로움, 시기심, 두려움, 허무함, 상실감, 서운함. 이 모든 걸 생각해보면 이들 모두가 마음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요인들이다. 여기에 열거하진 않았지만 더 많은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만일 이 많은 요인이 한꺼번에 우리를 짓누른다면 노화는 물론
살아남을 재간이 없을 것 같다. 다행히 이런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이 한꺼번에 닥치지는 않는다. 서로 순차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꺼번에 몰려오지는 않는다. 다행스럽게도 말이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조차 잠깐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노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적어도 마음의 노화에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려면 만성적인 요인으로 쌓여야 한다. 이런 요인들은 살면서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꿈이 없다는 것은 이들 요인과도 차이가 있다. 꿈이 없다면 궁금증도 없을 것이고 실현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을 것이다. 의욕 없이는 행동하도 어렵다. 그러니 꿈이 없는 상태를 길게 이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나도 되돌아보면 꿈이 없을 때가 있었다. 바로 초등학교 때였다. 초등학교 때 내가 원하는 것은 학용품과 같은 그런 몇 가지 되지 않는 소망들이었는데 그런 건 언제나 집에 있었다. 내 생활에 어느 정도 불편감이 있어야만 꿈도 생기는 것이다. 내가 꿈을 그리기 시작한 건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다. 그나마 다행이라고나 할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 꿈조차 실용적인 것보다 허황된 꿈이 많았다. 지나고 보니 꿈이라는 것도 비논리적이고 허황된 꿈에서 시작해서 점점 현실적인 꿈으로 이행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된다. 궁금증이 있어야 또 다른 궁금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꿈이 없다면 무생물과 다를 바 없다. 작든 크든 꿈을 잊지 말자. 노화를 비껴갈 순 없겠지만 적어도 속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모두 외부적인 요인도 작용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요인은 모두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다.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마음의 노화 속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피하고 눈이 오면 시린 어깨를 움츠리며 내 육신과 내 마음을 아끼듯 단순하게 삶이 주는 여유는 바로 그런 것이다.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빨간색일 것이다. 파란 안경을 끼고 보자. 역시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일 것이다. 만약 꽈배기 안경을 쓴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온통 세상이 꽈배기처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세상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라보는 편견을 가진 사람을 꽈배기 안경을 쓴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다. 학생 시절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는 꽈배기 안경을 쓰고 다니는 친구였다.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 이어졌으니까. 이 친구의 아내는 반대로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허구한 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끝에 가서는 꼭 이렇게 덧붙이곤 했단다.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10년쯤 지났을까? 그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한다. 자기의 사정으로 꽈배기 안경을 썼듯이 남들도 모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 사연은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눈을 두 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쪽만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것이 바로 편견이다. 눈이 가지는 생리학적 작용을 보면 신기한 것이 하나 있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서로 협응, 그러니까 신체 신경기관, 운동기관, 근육 등이 서로 호응하며 조화롭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통해 편견을 없애고 시야를 넓히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편견은 90도밖에 볼 수 없지만 협응하면 180도를 볼 수 있다. 마음도 이와 같다.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도 있다. 이 둘은 따로 분류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 함께 존재한다. 긍정적인 사람도 얼마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마음을 눈과 마찬가지로 협응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내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내 친구처럼 계기를 기회로 잡아야 한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충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힌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부분 협응하면서 마음이 순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뜻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건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협응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꽈배기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협응이란 단어를 권하고 싶다. 협응은 꽈배기 안경을 벗게 되는 것 말고도 다른 소중한 선물을 준다. 그 선물은 바로 지혜로움이다.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로 끝없이 자기 마음을 갉아먹으면서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협응을 통하여 소중한 지혜로움을 얻을 것인가? 그건 오로지 자신의 선택이다. 야구선수가 안타를 치고 출루해서 1루 베이스에 도달한다. 투수의 자세를 눈치껏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도루하려고 투수 약을 올린다. 타자는 마음이 두근두근 안절부절 못한다. 뛸까? 이거 뛰다가 아웃되면 어떡하지? 그래, 다음 선수가 안타나 홈런을 칠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도루를 향한 갈망은 뛰어야 한다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눈을 질끈 감고 뛴다. 뛰는 순간 그 선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처럼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건 나뿐만이 아니라 독자분들도 경험하는 감정들일 것이다. 이런 감정을 다스리는 건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생각이다. 한쪽 눈으로 보면 세상을 다 보지 못한다. 그런데 두 눈으로 보면 세상을 다 볼 수 있다. 그 보이는 세상 속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키우고 또 키워보자. 마음도 늙을까?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했으니 몸만 늙고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건 애초에 맞지 않는 말이다. 마음과 몸이 늙는 건 우주 만물의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음이 늙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쩌면 무기력한 마음을 그 흔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력을 잃는다는 건
행동하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니 그걸 마음의 노화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몸의 노화는 신체가 성장 호르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시작되는 명확한 흐름이 있지만 마음은 몸과 같은 뚜렷한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몸의 변화는 우리의 오관을 통해 직접 판단할 수 있지만 마음이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의 변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건 아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감각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른스럽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누구 또는 무엇에서 어떤 특성이 단계를 거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다다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성숙은 상대적인 용어다. 미숙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뜻이다. 경직된 것보단 유연한 것이 상대적으로 성숙에 가깝다.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미숙한 것보다 뛰어난 것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자세다. 이렇듯 성숙이란 어느 한 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진행형이다. 그리고 꽤 주관적이다. 따라서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늘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몸은 성장이 끝나면 성숙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안고 있으니 사람마다 성숙함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인격 발달을 계단처럼 설명한 가설들이 참 많은데 비슷한 용어로 자기실현, 통정, 생산성, 높은 적응력, 도의 경지와 같은 표현들이 성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노화와는 다른 점이다. 노화가 자연적인 흐름의 이치라면 성숙은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음을 갈고 닦아야 성숙에 이르는 것이니 이를 게을리한다면 노화를 촉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난 성숙이란 말 대신 지혜롭단 말을 쓰고 싶다. 지혜로움이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그걸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했다. 이런 말이 생각난다. 너희는 늙어봤어? 난 젊어봤어.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이는 그저 늙음에 대한 한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보니 젊음이 부럽다는 뜻으로도 해석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젊었을 때 많은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으라는 뜻으로. 그 얻어진 지혜를 충분히 뜸들이며 잘 익혀가라는 뜻으로. 그러다 보면 비록 몸은 나이 들었어도 점점 성숙해지는 마음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불안이란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꽤 일반적인 정의다. 정신의학 사전에서 말하는 불안은
일반적인 정의보다 좀 더 구체적인데 두려움, 염려, 당장 어떤 재해가 닥칠 것 같은 엄청난 느낌을 말한다. 이를 좀 더 부연하자면 미래의 어떤 상황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이 지나친 거, 그걸 불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런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을까?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처럼 불안은 타고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를 보면 불안은 정말이지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안고 지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 불안의 핵심은 생을 마감하는 죽음이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불안도 나이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한다. 이 세상에 갓 태어났을 땐 죽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삶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죽음의 뜻을 알게 되고 죽음의 불안에 대한 적응 방식을 터득해가면서 나이 들어간다. 비록 죽음에 대한 불안이 인간 심리의 밑바탕에 공동으로 깔려있긴 하지만 나이에 따라 그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 다르다. 죽음이 무엇인지 모를 땐 불안의 크기가 크지 않을 것이다. 살면서 주변의 죽음들을 목격하는 일이 생기면 죽음에 관한 생각도 달라지고 이를 받아들이는 양상 또한 아예 모를 때와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는 불안의 실체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란 것이 뚜렷해진다. 사람은 태어나서 마감할 때까지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루하루 경험하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그러니 항상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적응해야 하니 불안이 가실 날이 없을 것이다. 불안의 종류는 많다. 특히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면 이 상황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을 안겨준다. 새로운 것이니까. 새로움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그건 살아가면서 겪어온 비슷한 경험을 통해 불안을 극복해서 마치 불안이 없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뿐이다. 삶에도 시작과 끝이 있으니 나이가 든다는 건 다른 말로 하자면 삶의 종점에 접근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삶은 간추려 말해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다면 그 불안의 근저에는 죽음이 존재하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죽음을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불안한 느낌을 늦추거나 감추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적응 방법은 죽음이란 생각에서 피해가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연구 가운데 이런 학설이 하나 있다. 죽음에 이르면 첫 번째로 반응하는 감정은 거부다. 죽음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이다. 죽음이 앞에 놓인 현실적인 상황이라면 거부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느끼는 감정은 우울이다. 되돌아보면 아쉽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오만 가지 감정에
뒤섞여서 우울해진다. 그러나 곧 우울한 느낌이라는 것도 잠깐이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인정은 자신에게 닥친 죽음을 비로소 직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 단계로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불안이 최소화되면서 담담해지는 경지에 이른다.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며 느끼는 불안을 현실 불안이라고 한다면 죽음처럼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마음의 근저에 안고 살아가는 걸 기본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불안이 생각의 고통이라면 그 불안을 이기기보다는 덤덤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모든 것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고행을 반복하는 수행자들이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마음 공부를 하듯 마음이 평온하다면 불안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난 마음을 다스려 본다. 불안은 정상적인 감정이다. 그럼에도 사람을 힘들게 한다. 따라서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불안을 정상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항불안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료를 통해 불안 뒤에 숨어 있는 선행 요인을 통찰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항불안제는 약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엔 안정을 주지만 그 이후엔 다시 불안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원천적인 해결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은 약물 치료와 정서적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불안을 해결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그 불안에 직면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는 건 역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다. 직면과 통찰, 훈습과 인격의 재구성, 순리 등이 불안을 해소하는 심리적 방식이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본인이 직면했다고 착각하고 난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가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깨달아야만 비로소 직면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볼 수 있다면 진정한 뜻을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통찰한다면 반복된 훈습을 통해 습관을 바꾸고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노력에 성공한다면 불안에 적응하는 새로운 습관을 익혀 인격을 재구성함으로써 대처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적응 방법이 순리이다. 순리에 들면 흔히 철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상태로 지혜로워졌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듭 따라한다면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식은 참으로 단순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어려워 보인다고 피하기보다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힘든 실천 과정을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점점 그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쯤은 경험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초입 단계인 직면부터 시작하자. 자기 눈의 티를 직면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켜보자.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내 불안의 요소는 무엇일까? 왜 그 불안이 늘 나를 엄습해올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두들겨보자. 비록 바로 답은 얻지 못하겠지만 그런 일련의 노력과 고통이 지나면 불안하고 무서운 감정이 하나둘씩 사라질 것이다. 그런 노력은 누가 하라고 해서 혹은 강제적으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과정이 아니다. 그저 나와의 지루한 싸움일 뿐이다. 그 싸움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사람만이 스스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노력하자. 불안이라는 걸 이해하자. 내 마음과 길고도 지루한 싸움을 하되 지치지는 말자.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 나이답지 않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앞서 있는 경우가 그렇다. 나에게는 대학 시절 함께 문학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등단하여 시인이 된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사업에도 관심이 많아 여러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한 번은 내가 주관하는 문학 모임에 초청하여 함께 시를 감상하고자 했는데 흔쾌히 초청에 응해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모임 날짜에 가까워지면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잦았다. 이런 일이 반복됐기에 이번에는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하느라 친구나 친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친구들한테 폐를 끼쳤으니 지금이라도 노력해서 떠나기 전에 조금이나마 신세를 갚고자 하니까 좀 바쁘네. 그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에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 지금 지나친 욕심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친구는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가정에서 매일 사용하는 전기도 사용 용량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 용량을 초과해 사용하면 퓨즈가 끊어져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다. 물컵을 떠올려보자. 컵에 물을 따르면 컵이 가진 용량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넘쳐 흐르게 된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도 용량이 있다. 욕심은 어느 한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나이가 들어가는 과한 욕심은 초조감으로 발전하여 잦은 실수를 불러온다. 이때 필요한 것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일이다.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되돌아보는 일은 우리에게 분별하는 힘과 지혜를 주지만 이를 게을리하면 제어할 수 없는 마음이 욕심의 늪으로 이끌어 고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용량을 잘 알 수 있도록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과욕은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주니까 말이다. 욕심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솝 우화가 있다. 개 한 마리가 물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물에 비친 개의 입에는 고기 한 덩이가 물려 있다.
걔는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못한다. 그저 물에 비친 개가 고기 덩어리가 탐이나 컹컹 짖고 순간 자신의 입에 있던 고기는 풍덩 물에 빠지고 만다. 사람이라면 어떤 이는 화를 낼 것이고 어떤 이는 포기할 것이며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을 원망할 것이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이 있을까 늘 자문자답해보지만 그래도 생각과 이성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 욕심은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없는 욕망과 욕심을 다스리는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 나이에 무슨 이 아니라 이 나이라서 해야 하는 것이다. 불안을 이겨낼 만큼 강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불안을 이겨낼 만큼 강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을 이기지 못하는 여린 사람도 있다. 똑같은 불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안을 이겨낼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 유무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온실 속의 화초와 들판에서 자라는 야생화를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강인할까? 당연히 들판의 화초다. 온실의 화초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맞추어주기 때문에 화초가 경험할 수 있는 자극이 지극히 적다. 그러나 들판의 야생화는 사시사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생존력이 강해진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불안을 이겨낸 씩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야생화처럼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면역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실의 화초와 같다. 씩씩함과 연약함의 차이는 겉보기엔 큰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간발의 차이다. 이런 간발의 차이를 극복하고 씩씩한 마음으로 살아가자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많고 많은 방법 가운데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는 주체성이다. 주체성이란 인간이 어떤 일을 실행할 때 보여주는 자유롭고 자주적이며 고유한 성질이나 특성을 말한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단순한 자긍심이다. 내가 있어야 주변이 있는 것이지 주변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다. 긍정적인 마음은 폭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니 이보다 좋은 게 없다. 세 번째는 그런 마음을 행동화하는 것이다. 이는 불안에 직면해야 이룰 수 있는 행동이다. 이 세 가지를 잘 아울러 실천하다 보면 온실의 화초는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주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불안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직면하면서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나간다면 마음은 점점 강건해질 것이다. 강건하면서 지혜로워질 것이다. 불안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론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그 외부적 요인과 더불어 내 마음 한구석에 만들어져 온몸으로 퍼지는 것이 바로 불안이다. 어떻게 하지?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안 하면 내게 오는 피해는 뭐지? 불안은 이렇게 쉴 새 없이 복잡한 질문을 파생한다. 그러나, 그러나 답은 단순하다. 삶을 긍정하는 것. 이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나이가 든다는 건 늙는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신체적 노화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모습이기에 긴 설명이 필요 없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도 늙는다. 그렇다면 마음의 노화를 부추기는 감정들엔 어떤 것이 있을까? 딱히 이런 감정이 마음의 노화를 부추긴다고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바꿔 말하면 모든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반응은 각양각색이니 어느 하나를 특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를 꼽아본다면 바로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꿈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미래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크게 품는 사람도 있고 작게 품는 사람도 있다. 꿈의 크기가 크든 작든 미래에 대한 희망이란 뜻에서 같은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지금 삶을 즐기고 있는 것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 즉 꿈이 있기에 즐거운 것이다. 불안, 후회, 분노, 수치심, 무력감, 외로움, 시기심, 두려움, 허무함, 상실감, 서운함. 이 모든 걸 생각해보면 이들 모두가 마음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요인들이다. 여기에 열거하진 않았지만 더 많은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만일 이 많은 요인이 한꺼번에 우리를 짓누른다면 노화는 물론 살아남을 재간이 없을 것 같다. 다행히 이런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이 한꺼번에 닥치지는 않는다. 서로 순차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꺼번에 몰려오진 않는다. 다행스럽게도 말이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조차 잠깐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노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적어도 마음의 노화에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려면 만성적인 요인으로 쌓여야 한다. 이런 요인들은 살면서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꿈이 없다는 것은 이들 요인과도 차이가 있다. 꿈이 없다면 궁금증도 없을 것이고 실현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을 것이다. 의욕 없이는 행동하도 어렵다. 그러니 꿈이 없는 상태를 길게 이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나도 되돌아보면 꿈이 없을 때가 있었다. 바로 초등학교 때였다. 초등학교 때 내가 원하는 것은 학용품과 같은 그런 몇 가지 되지 않는 소망들이었는데 그런 건 언제나 집에 있었다. 내 생활에 어느 정도 불편감이 있어야만 꿈도 생기는 것이다. 내가 꿈을 그리기 시작한 건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다. 그나마 다행이라고나 할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 꿈조차 실용적인 것보다 허황된 꿈이 많았다. 지나고 보니 꿈이라는 것도 비논리적이고 허황된 꿈에서 시작해서 점점 현실적인 꿈으로 이행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된다. 궁금증이 있어야 또 다른 궁금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꿈이 없다면
무생물과 다를 바 없다. 작든 크든 꿈을 잊지 말자. 노화를 비껴갈 순 없겠지만 적어도 속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모두 외부적인 요인도 작용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요인은 모두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다.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마음의 노화 속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피하고 눈이 오면 시린 어깨를 움츠리며 내 육신과 내 마음을 아끼듯 단순하게 삶이 주는 여유는 바로 그런 것이다.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빨간색일 것이다. 파란 안경을 끼고 보자. 역시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일 것이다. 만약 꽈배기 안경을 쓴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온통 세상이 꽈배기처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세상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라보는 편견을 가진 사람을 꽈배기 안경을 쓴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다. 학생 시절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는 꽈배기 안경을 쓰고 다니는 친구였다.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 이어졌으니까. 이 친구의 아내는 반대로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허구한 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끝에 가서는 꼭 이렇게 덧붙이곤 했단다.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10년쯤 지났을까? 그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한다. 자기의 사정으로 꽈배기 안경을 썼듯이 남들도 모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 사연은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눈을 2개 가지고 있다. 그러나 2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쪽만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것이 바로 편견이다. 눈이 가지는 생리학적 작용을 보면 신기한 것이 하나 있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서로 협응, 그러니까 신체 신경기관, 운동기관, 근육 등이 서로 호응하며 조화롭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통해 편견을 없애고 시야를 넓히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편견은 90도밖에 볼 수 없지만 협응하면 180도를 볼 수 있다. 마음도 이와 같다.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도 있다. 이 둘은 따로 분류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 함께 존재한다. 긍정적인 사람도 얼마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마음을 눈과 마찬가지로 협응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내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내 친구처럼 계기를 기회로 잡아야 한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충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힌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부분 협응하면서 마음이 순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뜻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건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협응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꽈배기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협응이란 단어를 권하고 싶다. 협응은 꽈배기 안경을 벗게 되는 것 말고도 다른 소중한 선물을 준다. 그 선물은 바로 지혜로움이다.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로
끝없이 자기 마음을 갉아먹으면서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협응을 통하여 소중한 지혜로움을 얻을 것인가? 그건 오로지 자신의 선택이다.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치고 출루해서 1루 베이스에 도달한다. 투수의 자세를 눈치껏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도루하려고 투수 약을 올린다. 타자는 마음이 두근두근 안절부절 못한다. 뛸까? 이거 뛰다가 아웃되면 어떡하지? 그래, 다음 선수가 안타나 홈런을 칠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도루를 향한 갈망은 뛰어야 한다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눈을 질끈 감고 뛴다. 뛰는 순간 그 선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처럼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건 나뿐만이 아니라 독자분들도 경험하는 감정들일 것이다. 이런 감정을 다스리는 건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생각이다. 한쪽 눈으로 보면 세상을 다 보지 못한다. 그런데 두 눈으로 보면 세상을 다 볼 수 있다. 그 보이는 세상 속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키우고 또 키워보자.